값들이 서클로 동그라미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 가면 값들이 있죠. 여기 보면 0.1, 뭐 0.01 이런 값들이 있는데 이런 값들을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게 오늘 강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폴트 트리를 연역적으로 그리면 미니멀 컷셋이 나온다고 그랬죠. 미니멀 컷셋이 나오는 수학은 일반 대수가 아니고 불대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머리 사건은 A와 B니까 더하기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AND 게이트는 곱하기로 표현해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5개의 최소 단절 군 미니멀 컷셋이 나오더라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베이직 이벤트의 불이용도 또는 unreliability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긴 4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챕터 4가 되겠는데요. 먼저 한번 교과서하고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4장 한번 펴보세요. 115페이지 펴면 이그젠플 폴트 트리가 나옵니다. 이그젠플 폴트 트리가 개통 수목에 대한 이그젠플 폴트 트리가 나오는데 4장 8절입니다. 고장 수목도 나오고요. 그 밑에 미니멀 컷셋이 나오고 이제 값을 집어넣어야 시스템의 고장 확률 또는 릴라이빌리티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4장 8절, 9절, 10절 내용을 하겠습니다. 13절까지 하겠습니다. 스탠바이까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비상발전기 제너레이터 1, 2, 3의 미니멀 컷셋은 8개가 나오더라는 거죠. 제너레이터 1, 2가 동시에 고장나도 최소한의 그 공급 볼트 60kVA를 공급 못하고 E1, E2가 죽어도 그죠? 이게 디젤 기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디젤유가 공급이 안 돼도 제너레이터는 살아있어도 이 비상발전기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니멀 컷셋이 1번부터 8번까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중요도 임포턴스 어나리시스 하는 그 대표적인 방법이 퍼셀 베슬리 메소드인데 퍼셀 베슬리 해보니까 컨비네이션 중에서 E1, E2 컨비네이션이 제일 안 좋더라는 거예요. 이 개통 고장에 제일 심각한 영향을 주더라 하는 것을 찾아냅니다. 순서가 있어요. 그냥 아무 랜덤하게 8개가 아니고 제일 이 시스템의 취약한 컨비네이션을 제시해 줍니다. 이게 사실은 신뢰성 공학의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신뢰성 분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중요도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그 실습해 보면 알겠지만 원자력 발전소의 부품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밸브가 많습니다. 밸브가 많고 펌프, 그 다음에 전기 기기들이 있는데 개통 운전에 관련된 정보, 설계에 관련된 정보, 기능에 관련된 정보, 그 다음에 시험 및 보수 관련된 주기라든지 오버홀 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 다 컴포넌트마다 다르겠죠. 그런 정보들이 들어가고 데이터는 운영 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업자가 규제기관에 제출하는 FSAR, SAR라고 합니다. SAR. PSAR 있고 FSAR 있는데 Preliminary SAR는 건설 허가를 내기 전에 제출하는 보고서가 되겠고요. 사업자가 그 규제기관에, 그럼 규제기관이 한 2년 정도 심사해서 결과를 줍니다. 이게 안 된다, 된다, 아니면 조건부로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뷰하는 기간 2년 정도 생각하니까 건설하는데 발전소 건설하는데 한 5년 정도 걸리죠. 그래서 오퍼레이션 시작하는 그 연도를 기준으로 한 7년 전에 FSAR을 내야지 되겠습니다. 운영허가죠. 그 다음에 PNID, 그 다음에 Electrical Signal Line Diagram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요. 운전 절차서, 시험 절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자료실이나 또 우리 그 원자력 안전해석 연구실에 기본 자료들이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심 있는 사람은 와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장 모드가 있는데요. 고장 모드가 펌프, 밸브를 살펴보면 펌프는 작동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작동을 하라고 시그널을 보냈는데 작동이 안 되는 고장이 있겠죠. fail to start고요. 그래서 보통 펌프나 뭐 팬, 뭐 이런 기기들은 run failure 혹은 start failure를 다른 말로 demand failure라고 합니다. 우리 스위치도 보면 이렇게 불을 스위치 올렸는데 작동 안 하면 start failure죠. 이걸 demand failure라고 그러고 불을 켜놨습니다. 켜놨는데 지금 어느 순간에 작동되다가 꺼진단 말이죠. 그건 랜덤 페일리어라고 합니다. 혹은 런 페일리어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그 베이직 이벤트에 들어갈 자료인데요. 불 용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 페일리어 데이터는 다시 공부하기도 하겠습니다. 고장률이 들어가고요. 람다라는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장을 수리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점검 주기도 데이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실제 어떤 밸브의 그 폴트 추리인데 머리 부분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삼각형은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로스 오브 일렉트릭 파워 관련된 폴트 추리는 또 계속 다른 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건 보조급수 계통인데요. 보조급수 계통은 왜 보조라는 말이냐 하니까 메인이 뭔가 있다는 거죠. auxiliary feedwater 시스템인데 auxiliary란 말은 뭔가를 서포트한다는 뜻입니다. 메인은 메인으로 시작합니다. M으로 시작합니다. Main Feedwater System, MFWS 시스템을 보조하는 계통인데 여기 컨덴세이션 스토리지 탱크가 있어요. 발전소 가보면 큰 탱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CST 탱크예요. 이거는 바깥에 보여요. 바깥에서. RWST는 Refueling Water Storage 탱크라고 하고 이거는 그 경락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 빌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 빌딩하고 경락 건물하고 별개로 RWS 탱크가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APR 1400은 컨테인먼트 안에 들어가 있는데 표준형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CST는 보조급수 계통에 연결된 통인데 전기 발생기로 물을 공급해주는 물의 원이 되겠습니다. 소스가. 전기 발생기로 물을 공급해주면 전기 발생기가 덤프로 스팀으로 보내기도 하고 콘덴서로 열을 가지고 콘덴서로 가서 바닷물에 열을 교환하고 다시 응축돼 가지고 응축된 물이 다시 전기 발생기로 오는데 발전소를 예를 들면 트리브한다 하면은 이게 콘덴서를 통해서 응축된 물을 다시 피드백 시키는 게 아니고 그 시스템은 스탑이 됩니다. 메인 피드워터 시스템 스탑이 되고 보조급수 계통이 작동되는데 그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CST 탱크가 2개가 있는데 항상 2개예요. 이게 Defense in Depth Philosophy의 설계 개념 때문이죠. 항상 2개 이상입니다. 2개 아니면 3개. 그래서 CST 2개가 있고 하나가 문제가 있어도 발전소의 안전성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펌프가 2개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건 무슨 밸브라고 그랬습니까? 밸브가 그리다 만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체크 밸브라고 그랬습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흘려요. 그죠? 하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거꾸로 흐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밸브들은 반대 방향으로 열려 있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밸브 위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동그라미 속에 M이 들어있는 모터 드리븐 펌프입니다. 전기로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밸브가 되겠습니다. 하얗게 그려져 있는 게 있고 까맣게 그려져 있는 게 있죠. 이건 까맣게 그려져 있는 거는 평상시에
닫혀 있는 밸브를 말합니다. 하얗게 된 밸브는 평상시에 열려 있는 밸브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좀 전체 그림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나중에 세그먼트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배관을 구분해서 폴치를 구성하게 되는데, 자, 먼저 그 전체 시스템을 한번 보면,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원전의 그 계통은 프론트라인 시스템 13개고요. 스포트 시스템 7개, 20개 시스템을 모델링을 합니다. 프론트라인 시스템은 글자 그대로 그 중요한 액티브한 계통이 되겠습니다. 힙시 하면 고압 주입 시스템, 하이 프레셔 세이프티 인젝션 시스템. 첫날 강의 첫 시간에 계통을 보여준 적 있죠? 한 번 더 리뷰해 보겠습니다. 원자로가 있고요. 원자로의 핵 반응을 조절해주는 리액터 프로텍션 시스템이 있습니다. 컨트롤 로드가 그 장착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리액터 프로텍션 시스템. 중력으로 들어가고 전기를 공급을 끊으면 잡고 있던 컨트롤 로드를 놓습니다. 그래서 무게로 중력에 의해서 컨트롤 로드가 들어가고, 컨트롤 로드 속에 카드뮴이 들어있어 가지고 핵 반응 한번 일어나면 2~3개의 중성자가 나오죠. 그 중성자를 순식간에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핵 반응을 중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컨트롤 로드를 조절하는 시스템이 RPS가 되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봤던 그 보조급수 계통, 오지리 필요로 시스템은 전기 발생기에 물을 공급해야 되겠죠. 그죠? 물을 공급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전소는 물하고 전기입니다. 물과 전기. 물 공급 시스템, 전기 공급 시스템. 그래서 옥스피드 시스템은 전기만 있으면 CST로부터, CST 큰 탱크입니다. 고갈되면 또 채울 수 있어요. CST로부터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이 AFWS고요. 약자를 외우기 바랍니다. 오기를 필요로 시스템. 그러면 전기 발생기에서 가는 세관으로 들어온 고온의 냉각수를 식힙니다. 식히고 옥스피드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간 물은 정발이 됩니다. 수증기가 됩니다. 물이 수증기 되면서 여기 그 전기 발생기를 통과하는 냉각수는 열을 잃죠. 그죠? 레이턴트 히트를 잃고 다시 원자로 속에 들어가서 리액터 속에 디케이 히트, 핵 반응은 일어나지 않죠. 이미 이제 알파, 베타, 감마선, 방사선으로부터 나오는 붕괴열을 또 다시 포획해가지고 다시 전기 발생기로 갑니다. 전기 발생기로.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오는 신형 원자로들은 패시브 개념이 있는데, 이게 지금 표준형 원전은 펌프로 돌려야 됩니다. 순환을 시켜야 됩니다. 물을. 자, 그래서 옥스피드 시스템이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TMI 사고가 옥스피드 시스템의 문제로부터 시작됐죠. 79년도. 미국의 TMI 사고가 요 계통에서 평상시에 안 쓰고 있는데요. 이거를 오퍼레이터 이제 로컬 오퍼레이터가 체크합니다. 정기적으로. 그러면 테스트를 합니다. 밸브가 정상적인가 아닌가. 테스트하고, 테스트할 때는 양쪽을 잠가놔요. 잠그고 테스트합니다. 그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다시 그 양쪽에 잠가놓은 밸브를 풀어가지고 원상태로 해놓고 그 다음 또 라인으로 가서 체크하죠. 근데 오퍼레이터가 체크 잘 했는데 원래 복귀를 안 해놨어요. 옥스피드 시스템에 그 어떤 펌프 양단을 밸브를 잠가놨죠. 잠가놓은 상태로 이제 그 다른 작업을 계속 진행해 나갔는데, 나중에 원자로 속에 압력기가 있는데, 가압기가 있죠. 원자로에 붙여 있는 프레셔라이즈의 요 세이프티 밸브가 아까처럼 밸브가 고압 상태면 열리고 저압 상태면 닫히고, 그죠? 그래서 릴립 밸브는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절이 되는데, 고압 상태에서 열렸죠? 그럼 다시 이제 어느 정도 그 압력이 떨어지면 닫혀야 되는데, 계속 열린 상태로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밸브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점점 이
지금 우리 표준형은 SDS인데 TMI 원자로의 SDS는 이제 PORB라고 합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볼륨이 적게 빠져나가요. 파워 오프레이트 릴리프 밸브가 릴리프 밸브하고 세이프티 밸브 차이는 큰 차이가 용량입니다. TMI 릴리프 밸브는 입이 아 하고 열린 채로 물이 계속 프레셔라이저로 빠져나갔죠. 그러면 시그널이 얼람이 울리겠죠. 그래서 리액터 프로텍션 시스템이 작동해서 셧다운이 일어났습니다. 셧다운이 일어나니까 이제 메인 필요월 시스템 MFWS가 멈추니까 2차측 기열 제거가 안 되니까 보조급수 계통이 작동이 돼야 되겠죠. 그 요놈이 작동이 되도록 시그널이 갔는데 아까 그 밸브를 잠가 놓은 것 때문에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보조급수 계통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차측 열 제거가 안 되죠. 그러면 이제 2차측 안 된다고 발전소가 사고로 이어지면 안 되겠죠. 1차측 열 제거를 하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잘 아는 ECCS입니다. 이머전시 코어 쿨링 시스템. 그래서 이머전시 코어 쿨링 시스템이 힙시 시스템이 작동이 됐어요. 왜 작동이 됩니까? 2차측 열 제거가 안 되고 1차측에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압력이 올라가니까 자동적으로 하이 프레셔 세이프티 인젝션 시스템 약자입니다. 작동이 물이 들어갔어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됩니다, 오퍼레이터가. 그런데 오퍼레이터는 요놈을 들어가는 물을 꺼버렸어요. 왜 껐느냐? 여기 프레셔라이저로 물이 계속 나가니까 프레셔라이저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오퍼레이터가 보니까. 프레셔가 꽉 차 있다는 것은 고압이라는 뜻이고 물이 충분하다는 뜻으로 오퍼레이터가 진단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물을 꺼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리액터 쪽에 수위가 점점 낮아지겠죠? 왜 그렇습니까? 들어가는 물은 꺼버리고 물은 계속 릴리프 밸브를 통해서 빠져나가고 2차측 열 제거는 안 되고 그러니까 2시간 반 만에 오퍼레이터가 알았어요. 그때 이미 노심의 3분의 1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어의 한 3분의 1, 한 4분의 1 정도가 녹아가지고 뚜껑 여는데 10년 걸렸어요. TMI3 그 펜실베니아에 있는 원자로인데 3호기가 그래서 대신에 바깥에 컨테인먼트가 있어가지고 방사능 물질은 바깥으로 거의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본에서 이 사고 교훈을 공부한다고 이 TMI 와가지고 벚꽃을 발전소 주변에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 지금 벚꽃이 엄청 많습니다. 네. 그 사고 교훈을 이제 일본에도 반영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가지고 사고 조사 팀도 파견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79년도에 사고가 났으니까 2011년도니까는 몇 년입니까? 32년 만에 일본에서 사고가 발생됐죠. 자, 그래서 이 보조급수 계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하면 여기 속에 물 공급하는 것은 되는데 그 모터 드리븐으로 공급하는 게 2개가 있고요. 모터 없이 전기 발생기에서 생기는 스팀 가지고 돌리는 펌프가 하나씩 있어요. 우리 표준형 원전에. 그래서 스팀 드리븐 펌프라고 합니다. 전기가 없어도 보조급수 계통의 그 물을 CST로부터 컨덴세이 스토리지 탱크로부터 물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장점이죠. 전기가 없어도 외부에서 오는 전기도 없고 비상발전기가 없어도 자체 생산하는 전기 가지고 펌프를 돌리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그림에 보면은 이게 MDP가 모터 드리븐 펌프입니다. MDP가. 여기 TDP가 터빈 드리븐 펌프입니다. 이게 말하는 스팀 드리븐 펌프입니다. 그래서 스팀 드리븐 펌프가 있어가지고 스팀 제너레이터에서 만든 스팀 가지고 펌프를 돌려서 이쪽 물을 이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그죠? 이렇게 펌프 가지고 그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액티브 시스템 또는 액티브 컴포넌트라고 하고 자연적으로 자연순환이나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냉각수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패시브라고 합니다. 요즘 스몰 모듈러 리액터는
패시브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짓고 있는 AP1000 원자로는 이런 패시브 컴포넌트가 패시브 시스템이 있어서 안전성이 훨씬 좋습니다. 지금 우리 그 기존 원자로보다. 중국 원자로를 그 가속평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최근에 짓고 있는 것은 미국 웨스팅하우스 원전의 AP600이라는 원자로를 용량을 키워가지고 AP1000으로 만들어서 중국이 이제 처음에는 공동 제작을 하다가 공동 설계를 하다가 나중에 후반에 설계하고 건설하는 원자로는 중국 자체로 국산화해서 공급하게 됩니다. 표준형으로. 우리가 했듯이. 우리가 컨버션 엔지니어링 미국 원자로를 롤 모델로 기술 도입을 했죠. 그러다가 영강 3호기까지, 지금 한울 3호기죠. 한울 3, 4호기까지 하고 울진 3, 4호기, 한울 3, 4호기부터 한빛 탐사 끝나고 한울 3, 4부터 이제 표준형이라고 이제 우리 기술로 짓기 시작했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웨스팅하우스 원자로를 이제 국산화를 지금 곧 중국이 시작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수출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하고 강력한 경쟁국이 되겠습니다. 미국이 우려하고 있어요. 중국이 이제 원래 원자력 종주국이 미국인데 미국이 이제 별로 안 하잖아요. 아까 말했던 TMI 사고 이후로 원자로를 새로 안 짓어요. 지금 4기가 짓고 있긴 하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은 발전소를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있는 원자로를 수명 연장을 통해서 수명을 계속 연장해서 계속 돌리고 있는 것이 신규 원전을 미국은 짓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체르노빌 사고 특히 나고부터는 미국이 더 이렇게 침체가 됐고요. 대신에 프랑스가 이제 원자로를 개발하면서 체르노빌 사고의 최고의 수혜국이 됐죠. 프랑스가. 프랑스는 원자로를 지금 세계에서 2번째로 미국 다음으로 많이 운전하고 그다음에 기술도 미국 다음입니다. 미국 다음에 프랑스고 프랑스 다음에 일본, 러시아 이런 순으로 우리나라는 한 좀 6등 정도, 5등, 6등 정도 되는데 이제 계속 뭡니까 코드 개발이라든지 RCP 국산화 또 MMIS 디지털 쪽, INC 쪽 기술 개발을 통해서 지금 세계 3위 목표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외우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 손으로 그려가지고 리액터 프로텍션 RPS가 있고 약자가 많죠. 약자가 많은데 아까 ECCS가 요 세 개를 ECCS라고 이머전시 코어 쿨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고압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집어넣으려고 해도 물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엄청나게 압력을 고압 상태로 밀어줄 수 있는 펌프를 단 힙시 시스템이 이제 물을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력이 온도가 내려가니까 물이 들어가니까 압력 내려가겠죠. 그럼 온도가 조금 내려가면 자동적으로 질소가 누르고 있는 어큐뮬레이터라고 그러죠. 옛날 이름은 어큐뮬레이터인데 지금은 SIT라고 그럽니다. 세이프티 인젝션 탱크가 물을 집어넣고요. 이거는 그냥 패시브입니다. 어느 압력 이하 되면 자동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은 계속 빠진다고 했을 때 사고가 록카 사고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BORB를 통해서 스몰 록카 같은 냉각수가 빠지는 경우에 이제 저압 주입 시스템이 작동해서 계속 물을 가져옵니다. 이건 RWST에서 가져옵니다. 요 물은 CST가 아니고 Refueling Water Storage Tank라고 하는데 RWST를 이건 이제 해결료 장전할 때도 쓰고 이렇게 ECCS에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엄청나게 큰 물통입니다. 그래서 물을 원자로 속에 집어넣어주고 물이 이제 계속 밑으로 빠지든지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RWS도 결국은 고갈할 수가 있습니다. 고갈될 수가 있습니다. 고갈이 되면 밑에 빠진 물을 썸프라는 웅덩이 속에 담게 됩니다. 물이 딱 이렇게 흘러가지고 통에 이렇게 담겨요. 썸프라고 하는데 썸프에서 다시 리서큘레이션 합니다. 펌프가. 그래서
RWSD가 다 물이 고갈이 되면 리서큘레이션으로 밑에 있는 섬프에 갇혀 있는 물을 순환시켜서 어디로 보내요? 원자로 속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그 세계의 원자로는 아까 말했던 TMI처럼 해결료가 1, 2, 3호기는 녹아 있습니다. 안에가. 아마 열어보면 이렇게 녹아한 것이 엉겨 붙어 가지고 그냥 떡이 돼 있을 거예요. 굳어 있겠죠, 물론. 예. 근데 그 여는 것은 TMI처럼 어느 정도 식혀야 됩니다. 방사선 준위도 높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있어야 열 수가 있는데 지금 사고 난 지 4년 됐나요? 2011년 났으니까. 앞으로 한 6년 정도 있다가 뚜껑을 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안에 있는 붕괴율을 식혀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지금 식히고 있어요. 계속 식히고 있습니다. 서큘레이션으로. 바깥에서 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물 빼낸 것을 필터링 시켜서 안에서 돌면은 이게 방사능 물질이 안에 클로즈드 룹 속에 그 포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물을 집어넣고 리서큘레이션 하죠. 그래서 방사선 물질을 필터링을 시켜서 뽑아내는데 그게 이제 ALPS라는 시스템을 달아가지고 계속 필터링을 해가지고 그 방사능 물질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은 지금 계속 서큘레이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사능 물질이 물로 새고 있으니까 해수로 아직 사고 중입니다. 첫 시간에 여러분들 사고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워, 생산하는 파워하고 그 생성된 파워를 냉각시키는 쿨링하고가 미스매치 되는 게 사고라고 그랬죠. 파워, 쿨링, 미스매치가 사고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INES 사고 등급이 8개가 있습니다. 0부터 7까지. 근데 4등급 이상이 지금 이야기했던 파워, 쿨링, 미스매치를 사고라고 하고, 액시던트라고 하고, 3 이하는 인시던트라고 합니다. 인시던트. 인시던트라고 부릅니다. 번역을 애매합니다. 이게 사고라고 하기도 그렇고, 고장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인시던트는. 액시던트는 사고인데. 근데 지금 후쿠시마는 방사능 물질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죠. 지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루에 한 400톤 물이 언덕에서 내려가지고 발전소를 통해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해양 오염수의 그 증가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올림픽 유치하려고, 동경올림픽 유치하려고 동토해수벽을 뭐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한 500m를 얼리겠다. 영하 50도로. 그건 현실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미리 바이패스로 언덕 위에 물을 뽑아내가지고 바이패스로 바다에 내뿜고 그 물이 발전소를 통과 못하게 하겠다. 뭐 했는데 그거는 좀 효과가 있지만 모든 물을 다 잡을 수 없죠. 들어가는 물을. 그래서 하여튼 하루에 많은 양을 지금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하루에 지금 6,000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작업 인원이 6,000명이에요. 600명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죠. 하는 일이 오염수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에 그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작업하는 사람들의 그 표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얼굴이 다 어두워요. 얼굴이. 방사능으로 인한 그런 그 데미지보다 스트레스 데미지가 더 크다 하는 그 평가를 합니다. 현지에서. 그래서 거기 제1리그 축구장이 있습니다. 근처에. 그 축구장에서 숙소를 정해서 잠을 자고 일은 또 버스로 이동해가지고 현장에 투입해가지고 오염수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조용한 것 같아도 후쿠시마 쪽 가면 전쟁이에요. 오염수 때문에. 그 세 가지 소스죠. 대기 쪽은 거의 잡혔습니다. 대기 쪽은 1, 2, 3호기, 1호기 같은 경우는 이게 막을 씌워놨는데 대기 오염수는 조금만 거리 한 10km 바깥에만 나가도 거의 정상 상태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 오염은 흙을 많이 걷어내가지고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10km 안에는 아직도 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양 오염수 쪽은 아까 말했지만 대책이 없어요.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모니터링만 하는데 또 그렇게 모니터링 해보면 그렇게 심각한 정도의 그 오염수는 다행히 그 디텍터가 되지 않는 게 좀 고무적인 사실이죠. 근데 어쨌든 이 1kg 샜는데 ECCS가 세 가지인데 이걸 외우고요. 그 다음에 2차 측 열 제거는 두 개입니다. 1차 측이 힙시 SIT 립시라면 2차 측 열 제거는 메인 스팀 스프라이 시스템하고 보조급수 시스템. 이게 메인 스팀 스프라이 시스템 안에 메인 피롤 시스템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메인 스팀 시스템하고 보조급수 시스템 4번, 5번이 두 가지 시스템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컨테인먼트 스프레이 시스템이에요. 지금 신고리 3사는 APR 1400 세계 최초로 그 캐비티에 물을 집어넣는 ERVC라는 그 시스템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원자로를 이제 에백 냉각을 통해서 원자로의 인테그리티를 보존하는 사고관리 전략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대 사고 나더라도 컨테인먼트 이전에 베셀에서 그 인테그리티를 유지하겠다. 안전 기능을 유지하겠다. 그래서 지금 운영 허가가 4월달, 5월달 중에 지금 나갈 거예요. 지금 심사 중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지금 4월 12일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로 곧 들을 거예요. 4월이나 5월 중에 나갈 텐데 그게 지금 그 ERVC라는 캐비티에 물 집어넣고 에백 냉각하는 그 특별한 전략을 세계 처음으로 이제 하드웨어를 만들어 가지고 장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게 보장이 안 된다. 효과가 있겠느냐. 중대사고 나서 진행이 되면 코륨이 베셀 바깥으로 나오면 바깥에 코어 캐처를 만들어 가지고 비스듬히 해가지고 떨어지는 코륨을 얇게 만들어서 냉각시키는 코어 캐처 시스템이 더 좋다 하는 게 유럽의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신고리 3사 호기의 설계 원자로를 UAE도 갖고 그 다음에 핀란드에도 수출하려고 그 견적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캐비티에 물 집어넣는 것 대신에 조금 전에 말했던 코어 캐처 시스템을 대신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 선택이 더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 코어 캐처 시스템하고 또 중요한 그 보안 시스템이 컨테인먼트 스프레이 시스템입니다. 근데 APR 1400은 백업 컨테인먼트 스프레이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요. 하나가 아니고 두 개입니다. 컨테인먼트 시스템, 스프레이 시스템의 역할은 이겁니다. 컨테인먼트가 사고 나더라도 컨테인먼트 기능만 유지하면 되죠. 그죠? 컨테인먼트 기능만 유지하면 방사능이 밖으로 안 나갑니다. 그게 아까 예를 들었던 79년도 TMI 사고입니다. 체르노빌은 아예 컨테인먼트가 없어요. 그냥 건물만, 우리 교실 건물처럼 그런 리액터 빌딩만 하나 이렇게 있어가지고 방사능 물질을 포획하는 정도의 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바로 대기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의 10배 정도 나왔죠. 체르노빌이. 예, 그렇습니다. 1억 큐리 정도 방사능이 나왔습니다. 체르노빌은 완전히 그런 무방비 상태였고요. 후쿠시마는 압력 용기 바깥에 있는 그 경남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세 개의 호기에서 해결료가 녹았지만 아까 말했던 체르노빌의 10분의 1밖에 안 나갔어요. 나간 양이. 그래서 컨테인먼트를 보존하는 게 중대사고 관리의 제일 중요한 전략입니다. 제일 그 중요한 컨테인먼트의 기능을 보존해주는 장치가 컨테인먼트 스프레이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인데 스프레이를 쫙 뿌리면 온도가 내려가겠죠. 온도 내려가면 컨테인먼트 내부에 압력이 내려갑니다. 그렇겠죠? 보일-샤를의 법칙이죠. T분의 PV가 일정하다는 보일-샤를의 법칙입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압력도 내려가죠. 그건 무슨 법칙인가? 왜? 보일의 법칙이죠. 보일의 법칙. 네. 그 다음에 찰스로가 뭡니까? 샤를의 법칙이 뭐죠? P하고 V가 곱시 일정하다는 거죠. 맞죠? 자, 어쨌든
온도를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CSS입니다. 컨테이너 시스템, 스프레이 시스템. 또 하나는 방사능 물질을 씻겨줘요. 방사능 물질이 에어로졸 형태로 컨테이너먼트에 뿌려집니다. 그걸 여러분들 샤워하듯이 물을 쫙 뿌리면 방사능 물질이 씻겨서 바닥으로 모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덤프에 모이게 되고 리서큘레이션 할 때 필터링을 통해서 또 방사능 물질을 어느 정도는 걸릴 수도 있고요. 스프레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APR 1400은 이 백업 컨테인먼트 스프레이 시스템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잘했다. 설계할 때 그 백업 컨테인먼트 스프레이 시스템이 추가로 설계된 것이 APR 1400은 수명이 60년입니다. 그 다음에 지진도 0.3G입니다. 기존에 0.2G가. 안전성이 강화됐는데, 베셀도 두께가 두꺼워지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큰 게, 사고 관점에서 보면, 백업 컨테인먼트 시스템, 컨테인먼트 스프레이 시스템이 추가로 장착이 됐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외워야 됩니다. 몇 가지입니까? 7가지죠? 7가지. ECCS의 3개. 그 다음에 아까 리액터 프로텍션 시스템이 엔지니어 세이프티 피처 액추에이션 시스템. 이거는 이제 RPS 에스파스라고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그 시그널을 보내면 3분의 2 로직, 5분의 3 로직으로 컨트롤 로드를 떨어뜨리게 되는데, 리액터 안에 있는 그 온도 계측기에서 정보를 보내기도 하고요. 압력 정보, 뉴트론 플럭스 정보, 방사선 정보, 많은 정보들을 보내겠죠.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레인지 안에 벗어나면 자동적으로 트립을 합니다. 그 트립 시키는 시스템이 RPS가 되겠습니다. 3번이고 4번은 아까 보조급수 계통, 그 다음에 평상시에 터바인을 돌리는 메인 스팀 시스템, 그 다음에 컨테인먼트 스프레이 시스템, 그 다음에 감압 시스템 SDS. 그죠? 물을 집어넣으려고 해도 온전히 물이 안 들어가요. 고압 주입 시스템도 작동이 안 돼요. 이번에 후쿠시마 때도 그랬습니다. 소방 호스 가지고 바닷물을 집어넣으려고 해도 물이 안 들어가. 안에 고압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압력을 빼내야 되죠. 압력을 떨어뜨려야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압력을 떨어뜨려주는 시스템이 이 SDS예요. 이 CCS가 작동이 되도록 물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감압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기존에 이게 SDS가 없을 때는 PORB라는 거 조그마한 거 달아가지고 릴리 밸브 가지고 열렸다가 닫겠다가 하니까 압력을 푹 못 떨어뜨리죠. 갑자기 떨어뜨려줘야 물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많은 양의 그 물을 뽑아내가지고 1차 측 압력을 떨어뜨려주는 시스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나중에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벽에 가득 그래도 PNID가 넘칩니다. 그래서 한 시스템. 이제 큰 그림은 이렇게 7개의 시스템이다 하는 걸 기억하고요. 여기 보면 13개 프론트라인 시스템 보면 아까 ECCS를 나눠놨습니다. 힙시, 립시, SIT, 셧다운 쿨링 시스템, 컨테인먼트 스프레이 시스템, 리액터 프로텍션 시스템, 보조급수 오그지리어리 피더 워터 시스템, 메인 피더 워터 시스템, 메인 스팀 시스템, 셧다운 쿨링 시스템. 그 다음에 CVCS는 1차 측의 그 냉각수의 양하고, 그 다음에 케미스트리를 컨트롤해주는 케미컬 볼륨 컨트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개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시스템에 관련된 보조 시스템이 이머전시 파워 시스템. 이게 뭡니까? 비상발전기입니다. 컴포넌트 쿨링 워터 시스템. 그죠? 이건 모든 컴포넌트를 계속 가동하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물을 넣어가지고 식혀요. 우리 자동차도 엔진을 식히죠. 엔진 식히는 그 시스템이 공냉식도 있고 순냉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면 공기가 엔진을 식혀줘야지, 그러면 엔진이 열받아갖고 작동을 안 해. 그래서 펌프도 계속 돌면은 열을 받기 때문에 펌프에 열을 식혀주는 시스템이 CCWS입니다. 이 CCWS는 바닷물에 연결돼가지고 바닷물 열 가지고 식혀주니까 바닷물 온도가 좀 높아요. 발전소 주변에는. 그래서 콘덴서에 그 응축시킬 때 바닷물이 사용되는 것 뿐만 아니고 컴포넌트들을 쿨링 시키는데도 바닷물이 결국은 히트싱크다.
CCW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CCW 죽으면 컴포넌트들 작동 안 하니까 발전소가 이제 고장으로 이어지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H백은 에어 컨디셔너입니다. 그러니까 작업하는 그 환경이 좀 그 근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름인데 뭐 H백이 안 되면 찜통이 되면 운전원들이 거주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런가 하면 케이블 룸이 있습니다. 케이블 룸은 모든 케이블이 다 이제 직결되어 있는데 케이블에서 열이 납니다. 자체적으로. 그죠? 케이블이 뭐죠? 그게 파워가 I 제곱 R입니까? 파이가 I 제곱 R 그 다음에 T를 곱하면 이제 에너지가 되는데 어쨌든 그 파워가 결국 열이고요. 그 열은 결국 온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그 케이블이 많은 방에 에어 컨디션이 안 되면 온도가 올라가서 화재가 날 수 있습니다. 케이블이 많은 방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발전소 컨트롤이 안 되겠죠. 화재 위험성 평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컨트롤룸 옆에 있는 케이블 룸에 화재가 안 나는 거예요. 불이 나는 게 이제 그 케이블이 이제 뜨거워져서 불이 날 수도 있고요. 또 펌프 같은 게 이렇게 돌다가 기름이 새가지고 기름이 조금 새죠. 그런 게 가열돼 갖고 화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H백이 중요합니다.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에센셜 칠링 워터 시스템, 그 다음에 서비스 워터 시스템, 바닷물을 끌어올립니다. 바닷물 가지고 식히기 때문에 발전소를 언덕 위에다가 못 져요. 바닷물 가지고 이렇게 식히려면 막 위로 올리려면 힘들겠죠.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높이가 한 10m 정도 높이 올리려고 하니까 후쿠시마도 30m 언덕을 깎아가지고 10m로 깎았어요. 20m를 날려버렸어. 그 위에다 발전소를 얹었습니다. 그게 요 서비스 워터 때문에 그래요. 좀 적게 효율을 가지고 그 발전소를 돌리겠다 하면, 그죠? 40년이고 60년을 돌리겠다 하면 그냥 언덕 위에다가 해도 되겠죠. 근데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죠. 수면하고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서비스 워터 시스템, 그 다음에 아까 RPS, SPAS, 뭐 액추에이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는데, PSA라는 과목을 나중에 그 배우게 되면 이런 계통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계통을 이해하고 계통에 대한 폴 추출이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어떤 디자인 체인지를 하면 계통의 신뢰성이 향상되는지를 코드로 확인하는 게 되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명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금 전에 봤던 옥스피러 시스템 있죠. 옥스피러 시스템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뭘로 구성되어 있나 하면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개통 시스템은 SS, 그 다음에 컴포넌트는 CC, 그죠? 그 다음에 F는 고장 모드입니다. 고장 모드가 아까 대표적인 게 디맨드 페일리어라고 했죠. fail to start. 그 다음에 작동되다가 고장납니다. 후쿠시마 사고 또 예를 들면 지진이 왔을 때 9.1이라는 리터 규모 9.1의 엄청난 지진이 왔을 때 후쿠시마 원전은 일본에 그 52개 원전이 있고 사이트가 우리는 4개인데 일본은 사이트가 14개예요. 14개 사이트가 있는데 4개 사이트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 지진이 9.0, 9.1 지진이 4개 사이트의 발전소가 14개였죠. 14개. 14개가 이제 셧다운을 했는데 셧다운을 하면 전기를 생산 못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외부에서 가져오죠, 전기를. 예? 그래 펌프도 돌리고 그러잖아. 근데 외부에서 오는 전기가 쓰나미 때문에 다 그냥 전선들이 다 기울어지고 해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전력이 많이 그 소실됐죠. 오나가 원전은 외부에서 오는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후쿠시마 2원전도 있었어요. 외부에서 오는 전기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안 됐는데 후쿠시마 1원전은 외부에서 오는 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비상발전기가 돌아야 되겠죠.
비상발전기가 작동이 돼가지고 잘 돌고 있는데 1시간 동안 돌고 있는데 1시간 만에 쓰나미가 도착한 거예요. 쓰나미만 도착 안 했으면 비상발전기 계속 돌면 됩니다. 계속 돌면서 외부 전기 복구하면 되죠. 근데 쓰나미가 오면서 침수되면서 비상발전기마저 작동이 안 되니까 이제 그 핵 반응은 일어나지 않지만 아까 말했던 감마선, 베타선, 감마선에 의한 붕괴열은 계속 나오죠. 그 양이 엄청나죠. 한 7% 됩니다. 원래 파워의 한 7%. 이게 이제 쭉쭉쭉쭉 줄어들지만 그 열을 제거시켜줘야 되는데 제거 못 시키면 사고는 순식간에 진행됩니다. 아까 몇 시간 만에 녹았다고 그랬죠? 2시간 반 만에 3분의 1이 녹았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천천히 진행되지 않아요. 굉장히 빠릅니다. 사고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A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FMPS 이런 그 고장 모드 명명법이 있는데요. AF는 보조급수 계통 AFWS의 앞자를 딴 겁니다. 보조급수 계통 AF 따고 MP는 모터 드리븐 펌프. 이건 뭡니까? 컴포넌트죠. 이거는 계통 시스템이고 이거는 컴포넌트입니다. MP는 모터 드리븐 펌프를 줄여서 MP라고 합니다. CV는 체크 밸브, CV는 서킷 브레이커. 그죠? 여기 보면 AF, MP 하면 보조급수 계통의 모터 드리븐 펌프. 보통 모터 드리븐 펌프 2개 있고 스팀 드리븐 펌프 하나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어떤 게 고장났냐 하니까 보조급수 계통의 모터 드리븐 펌프, 그 다음에 S가 있고 이게 R이 올 수도 있고 O가 올 수 있습니다. SRO. S는 스타트 페일리어입니다. R은 랜덤 페일리어, 혹은 럼 페일리어. 후쿠시마 1 원전도 비상발전기가 작동되다가 고장난 fail to run입니다. 그죠? 한 50분 만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fail to open. 이게 이제 TMI의 그 릴리 밸브처럼 열렸다가 닫겠다가 이 스프링이 작동해야 되는데 스프링이 그냥 그 기능을 안 하는 거예요. 열린 채로 입을 벌리고 있는 사고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F, MPS 하면은 보조급수 계통에 모터 드리븐 펌프가 열려 있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01, 02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계통에 대한 그 폴트 트리는 이제 게이트를 붙이게 되는데 게이트가 이게 G라는 게이트가 게이트를 명령하게 됩니다. 게이트가 여러 개 있습니다. 또 몰이 사건 시스템 페일리어 밑에 내려가면 게이트로 연결이 되고 게이트가 시스템이 컴포넌트로 이렇게 하이어라키가 구성이 되는데 나중에 얘를 한번 통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그 사렉스 코드로 실습을 하게 될 텐데 사렉스는 사업자 코드고 에임스는 규제기관이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근데 사렉스나 에임스 가지고 이런 그 고장 모드 명명법을 보면서 폴트 트리를 분석해보는 실습을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지지난주에 했나요? 그 이벤트 트리 했죠. 이벤트 트리의 이그젬플이 사고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이벤트 트리 툴의 이그젬플이 디시전 트리하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습니까? 프리커스를 찾아내는 ASP가 있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ASP는 설명 안 했지만 어쨌든 이벤트 트리라는 툴이 시나리오를 분석하게 되는데 시나리오는 사고 3요소, 리스크의 3요소의 하나의 요소죠. 그죠? 리스크의 3요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요. 시나리오, 확률, 컨시퀀스. 그죠? 시나리오를 모델링하는 툴이 이벤트 트리고 이벤트 트리의 헤딩을 정량하는 툴이 조금 전에 배웠던 폴트 트리입니다. 다 이렇게 맞물려져 있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래서 이벤트 트리를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로카 사고, 그 다음에 로카 사고 아닌 사고를 다 트랜지언트 사고라고 합니다. 안에 보면 비상발전기가 안 되는 발전소 정전 사고, SBO죠. SBO도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급수 계통이 물을 공급 못하는 급수상실 사고도 있고, 아까 컴포넌트 쿨링 워터 시스템이 작동 안 되면 컴포넌트가 열받아서 뜨거워져서 작동 안 되는 기기 냉각수 상실 사고도 있습니다. 1.2% 됩니다. 전체 사고에.
냉각제 상실 사고는 파이프의 파손 크기가 큰 대형 냉각제 상실 사고, 아주 조그마한 그 리크가 생겨서 냉각수가 빠져나가는 소형 냉각제 상실 사고, 가 있는데 이게 제일 도미넌트예요. 20%입니다. 사고 중에 조금씩 냉각수가 상실되는 사고가 사고 시나리오 중에서 제일 크더라. 이거는 이거젠플입니다. 표준형 원전 한울 사무기의 노심 손상 빈도의 이거젠플인데 전체가 7 곱하기 10만 6성이니까 얼마입니까? 한 10만 분의 1 정도 되죠. 10만 분의 1이 작은 값이 아니라고 그랬죠. 한 리액터가 사고 나는 빈도가 10만 분의 1 하면 그 작은 값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7 곱하기 10만 6성이니까 10만 분의 1이고요. 안전 목표가 만 분의 1이니까 그 안전 목표를 만족시키죠. 만족시킵니다. 그 중에서 퍼센테이지가 제일 높은 게 요 스몰록합니다. 스몰록. 소형 냉각창. 이런 것을 어떻게 구해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구하게 되는데, 시나리오의 그 머리 사건은 우리가 공부했던 폴트 추리로 구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어올 게, 누가 대표지? 요거, 수요일날 할 거니까 미리 복사해서 읽어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베이직 컴포넌트, 이게 뭐야? 베이직 컴포넌트의 정량화, 정량화 방법인데, 잠깐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릴라이빌리티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t라는 것을 지난번에 한번 했죠. 그죠? 한번 약간 인트로덕션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 배울 게, 신뢰도는, 릴라이빌리티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잘 안 보이죠? 인테그랄 람다 t인데, 람다 t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욕탕의 베스트 버처럼 생겼다 그래서 페일리어 레이트 또는 해저드 레이트라고 그러는데, 이 람다 t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람다 t가 이 적분 요식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페일리어 덴시티 펑크션 ft는 조금 전에 봤던 그 람다 t에다가 곱하기 신뢰도를 한 것이 ft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 하는 거를 다음 시간에 수요일 날 공부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오늘 한 거 질문 있습니까?